RTN 리얼타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남 재건축단지가 분양을 끝내면서 새로운 재건축단지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114는 서울 양천구와 노원, 영등포를 새로운 재건축 투자지역으로 꼽았습니다. 국세청은 20일 2016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고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일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조성공사 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LH는 루원시티를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된 복합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대학 제안사업 대상지 13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서울 대학가 부근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강남 재건축단지가 분양을 끝내면서 새로운 재건축단지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114는 서울 양천구와 노원, 영등포를 새로운 재건축 투자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은 30년으로 1988년에 준공한 아파트가 이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114가 준공연도 1988년 이전 물량을 집계한 결과 서울 구별로 만여 가구 이상은 노원과 양천, 송파, 영등포 지역에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4만 2천여 가구, 양천구는 3만 1천여 가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강남 3구 중에는 송파에 2만 가구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 내 1만 가구 이상 재건축 가능 물량이 많은 곳은 총 3곳이었습니다. 부천 1만 7천여 가구, 수원 1만 3천여 가구, 안양 12,500여 가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국세청은 20일 2016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고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 연장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2월 말일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2015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일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조성공사 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상우 LH 사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을 포함한 인천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부근에 있는 인천 루원시티는 2006년 6월부터 보상 작업을 포함한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던 곳이었습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로 추진이 지연됐다가 작년 3월 LH와 인천시가 사업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LH는 루원시티를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된 복합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7월 루원시티에 인천시 교육청을 이전해 교육행정연구타운을 조성하여 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LH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대학 제안사업 대상지 13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캠퍼스타운은 대학이 지닌 인적, 물적, 지적 자원과 공공자원을 결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입니다. 서울 대학가 부근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를 포함한 총 13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은 자치구와 협력해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맡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들 대학에 3년간 최대 6억에서 30억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캠퍼스타운 사업에 2025년까지 예산 1,52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서울 내 52개 대학에 이들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임대차 계약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계약에 서투신 분들이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집값이 하락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애초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6억 원의 전세가 들어가면 얼핏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해서 7억 원으로 떨어지면은 이 아파트가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낙찰가율도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80%의 낙찰가율을 보이면 5억 6천만 원이 돼서 전세보증금을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집주인은 한 명이고 세입자가 여러 가구가 있는 집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전세가 요즘은 비싸서 2억 원, 3억 원짜리 전세가 있습니다. 이런 집이 한 4, 5개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나중에 이 단독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적에도 자기 그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버리지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중에는 60% 또는 70% 선까지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단계라 그러면 60% 이하 이를 유지하는 게 가급적이면 50%까지 전세 보증금과 대출 금액이 합해서 매매 가격의 한 50% 정도 되는 선에서 전세 계약을 맺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에서 물론 안전하다 그러고 얘기들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하락하는 시기에 가면은 나중에 4년 뒤, 3년 뒤에 일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50%에서 60% 그 사이에 그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에 그 60%에서 70%를 넘어간다 그러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더 현명할 수가 있어요.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꼭 유념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네. 사기 사례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고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 부동산이 이 사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충 2가지 사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례는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집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척해서 그 부동산을 사기를 치는 경우인데요.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일산에서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월세 계약서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갖고 주민등록증을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해서 여러 명하고 동시에 매매 계약을 맺어서 중도금까지 받고 도망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본인은 월세만 관리해서 월세를 받아서 집주인 통장에 넣어주는 이러한 임대법인이 있어요. 주택관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법인이 자기가 임의로 전세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다가 적은 금액을 넣겠죠.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뒤에 가서 거기에 전세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세보증금 하나도 못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원초적으로 방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주인인지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을 하는데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등록증은 전화번호 1382번 전화를 거시면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교통관리공단에 가면은 진위 여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믿지 마시고 등기권리증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진위 여부도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사기에서 좀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 시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대차 계약할 때는 우선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항상 이용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만약의 경우에도 그 공제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보증보험을 1억 원까지 들고 있는데 그래도 피해 방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확인할 사항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띄워줍니다. 근데 본인이 전세를 들어가고 전세보증금이 많을 적에는 본인이 서류는 직접 띄워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나타났을 적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진위 여부 확인하시고 등기권리증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부가 나온다거나 자식이 나온다거나 부모님이 나오신다거나 아니면 친인척이 위임장 갖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되거든요. 그 인감증명서의 발급 일자가 최근 1개월 이내, 가까울수록 좋죠. 그래서 이 위임장과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원인에서 그 이런 사기 사례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본인인 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세 금액이 적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세 금액이 들어가 있어도 그 다음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들은 보증금을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집값이 많이 하락을 했다거나 전세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 보증금을 온전하게 다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상 그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반드시 만기가 지나야 되고요. 먼저 이사하시면 안 돼요. 먼저 이사하시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지났을 때 집주인에게 먼저 서면으로 언제 만기가 지났으니까 언제까지 2주일이면 2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내에 내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시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법원에 가셔갖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셔도 돼요. 직접 가셔도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등기가 올라갑니다. 임차권 등기가 됐다고요. 그래서 등기가 된 후에 주소를 옮기시는 게 낫지 그 전에 옮기시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그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네. 임대차 만기가 지나서 재계약을 안 해도 상관없나요? 예, 법적으로는 꼭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의 경우는 만기 3개월 전에, 그 다음에 세입자는 1개월 전에 서로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가겠다 아니면 계속 살겠다 이러한 통보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집주인도 이런 통보가 없었고 세입자도 이런 통보가 없었다 그러면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먼저 계약과 동일한 금액, 동일한 기간으로 재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2억 원인데 2억 1천만 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추가 계약서를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쓰시고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1천만 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죠. 혹시 잘못해서 본인도 그걸 모르고 공인중개사도 그거를 만약에 몰라서 2억 천으로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계약서를 서로 없애버리고 새 계약서로다가 해갖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으면 그 중간에 대출이 일어났을 때 그 대출 금액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액계약서, 보증금을 증액을 해서 계약서를 쓸 때는 추가분에 대해서만 추가 계약서를 쓰시고 먼저 계약서는 반드시 뒤에 첨부를 해주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넓게 법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볼게요. 임대인을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세입자가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대항력의 주요 골자는 첫 번째, 기한까지 내가 살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먼저 주인하고 계약한 기간까지는 살 수 있다.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다.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럼 나갈 권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말이 나온 경우는 이 다른 권리들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을 때 저당권, 그 다음에 세금 압류가 들어왔을 때 그런 압류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보증금을 보호를 해주는 것이 대항력인데요. 이 대항력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 세입자가 꼭 하셔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 주민등록을 또 동사무소에 가서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시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사를 하신 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를 같이 꼼꼼하게 보관해 두시면은 법으로부터 세입자가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네. 신규 분양 주택에서 전세 계약할 때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반적인 주택, 기왕에 살고 있는 주택이라 그러면은 집주인이 누군지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들도 잘 알고요. 같은 지역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건축업자가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그러한 이제 빌라, 연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또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전세를 미리 맞춰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잔금을 맞아도 안 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행사와 먼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내가 건축주다 이러고 옆에 부동산하고 계약을 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요. 서울의 잠실 같은 경우가 34평짜리 아파트가 약 한 8억 원, 7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10% 보증금이 넘어가더라도 7,500, 8천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누군지 시행사가 누군지를 꼼꼼하게 확인 안 하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큰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첫째 연립이나 빌라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을 계약하실 적에는 건축주를 확인을 하시는데 건축 허가서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준공이 됐는지 날짜를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그럴 경우에도 역시 그 새로운 주인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거예요. 다시 쓰시고 거기에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할 때 나는 그냥 계약했으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알아서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준공이 된 시기에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보시고 만약에 건축물 대장도 한번 떼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이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이 없는지 불법 건축물이 없는지 준공검사는 잘 떨어졌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잔금을 치셔야지 내 재산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주택이라 그러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주택,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 거기에 전세 계약 맺으신 분들은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 꼭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선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경매 법원에서 우선 세입자에게 정식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경매가 진행이 될 적에는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 비용을 받은 후에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 의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감정 가격이 나오게 되죠. 그럴 때 거기에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입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그 대항력 말씀을 할 적에 반드시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맞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 법원에서 이제 통지가 오면은 반드시 그 본인이 전세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그 법원에서 신고하라고 그러는 채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 경매가
기입 등기가 된 이후로 한 6개월 정도는 지나고 나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어떤 제3자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세입자에게 다시 한번 연락이 와요. 당신이 실제 받을 돈이 얼마냐? 그거를 그 전세 계약서를 갖고 신고를 해라. 이때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이때 반드시 가셔갖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절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내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못 받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세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본인이 경매에 입찰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을 손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해서 쓰면은 내 전세 보증금을 완전히 지켜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세입자라고 해도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경매를 참가를 해야지 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런 거는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안전한 전월세 계약으로 내 재산 지키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는 만큼 계약하실 때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잘 알아보셔서 피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정찬 해설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감정원은 19일 정부 3.0 서비스 알림 및 통합 앱 중 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3.0 서비스 알림이는 복지, 안전, 의료와 부동산 등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중 한국감정원은 정부 3.0의 서비스 향상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정보 앱을 탑재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왔음에 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인프라 사업과 금융투자를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중 건설산업교육원과 금융투자교육원 등 두 곳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전문 교육기관은 전문 디벨로퍼를 양성하고 금융투자 심사를 담당할 투자 전문가를 배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수를 이수할 경우 해외건설 특화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투자운용 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이번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개발 사업에 진출할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